뉴 파워, 새로운 권력의 탄생. 우리의 첫 책이 한국 독자들과 만나게 되어 무척 영광이다. 세계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높고 인터넷 연결망을 잘 갖춘 나라로 손꼽히는 한국은 대중문화와 정치 부문에서 아이디어가 급속도로 확산될 요건들을 아주 잘 갖춘 나라다. 한국 독자들을 위한 글을 쓰면서 한국 사회에서 일어난 신권력의 힘을 느낄 수 있었던 대표적인 사건들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다. 모두가 알다시피 한국은 국민들의 힘으로 대통령을 바꾸었다. 2018년 한국에서도 미투 운동이 사회 변화를 이끌었다는 사실 역시 잘 알고 있다. 모두가 아는 사실 말고 조금 뜻밖의 현상을 꼽자면 대중문화 부분에서 K-팝 그룹 BTS의 빌보드 점령을 주목할 수 있을 것이다. 미투 같은 전 세계적인 사회운동과 K-팝 그룹 BTS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이디어가 확산되는 방식,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신만의 이야기를 털어놓도록 용기를 북돋아주는 방식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오늘날 사회 연결망을 구축하는 기술과 이를 통해 생겨난 플랫폼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을 참여자로 만들었고 국경을 초월하여 아이디어를 확산시켰다. 그러나 이 책에서 밝혔듯이 신권력 현상은 새로운 형태의 지도력과 조직화를 등장시키기도 했다. 이는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행동과 문화의 문제이기도 하다. 신권력이라는 용어는 비교적 최근에 등장했지만 이 용어가 설명하는 현상은 10여 년 전에 이미 나타났다. 2008년 한국 정부가 광우병으로 수입 금지된 쇠고기에 대한 시장 개방을 발표한 후 대규모 시위가 한국을 휩쓸었다. 뉴욕대학교 교수 클레이 셔키가 그의 기념비적 저서 많아지면 달라진다에서 밝혔듯이 이 시위를 강렬하고 대대적인 규모로 키운 아주 뜻밖의 요인이 있다. 바로 K-팝 아이돌 그룹 동방신기였다. 이 그룹은 광우병 시위를 찬성하거나 조직하지도 않았고 더구나 이들의 10대 팬들은 대부분 투표권도 없는 미성년이었으나 온라인 팬클럽에서 서로에게 시위에 참가하라고 부추겼다. 시위에 참가한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동방신기 때문에 시위에 나왔다라고 답한 이들도 있었다. 이렇게 촉발된 광우병 시위는 한국에서 20년 만에 일어난 가장 큰 규모의 반정부 시위로 확산되었고 당시 이명박 정부를 거의 무너뜨릴 뻔했다. 이 현상을 신권력과 연결하면 동방신기의 웹사이트에서 팬들이 스스로 조직화한 현상을 이해할 수 있다.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우리가 소개한 21세기의 아이디어가 효과적으로 확산되는 데 필요한 에이스라는 틀을 통해서 말이다. 에이스는 행동에 옮길 수 있고 상호 연결되어 있으며 확장 가능하다는 개념을 뜻한다. 팬들이 서로에게 시위에 참가하라는 독려는 행동에 옮길 수 있는 아이디어였다. 한 가수에 대한 열정을 온라인 공간에서 공유하면서 그들은 정체성도 공유했다. 이처럼 공간과 정체성을 공유한 덕분에 팬들은 스스로 시위에 참가하라는 메시지를 맞춤형으로 만들어 확장시킬 수 있었다. 동방신기가 직접 팬들에게 권유하지 않았는데도 말이다. 2019년으로 다시 돌아와서 또 다른 아이돌 BTS를 살펴보자. 지난 2018년 이들은 K-팝 가수로서는 최초로 UN에서 연설을 했다. BTS는 한국 바깥에서 문화적 주류에 진입한 그룹이라는 점에서 다른 한국 팝 그룹들과는 다르다. 이들이 성공한 핵심적인 요인으로 태생이 비주류라는 점이 손꼽힌다. 재정적으로 탄탄한 뒷받침을 받고 인맥도 탄탄한 다른 아이돌들과는 달리
한국에서 기존의 주류 미디어에 노출될 기회가 적었다는 뜻이다. 일찌감치 BTS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으로 눈을 돌렸고 전통적인 매체들을 우회해 전 세계 사람들과 직접 소통했다. BTS는 멤버들이 팬들에게 자신들을 내보일 때 비교적 자율적이고 개성을 유지한다는 점에서도 다른 아이돌 가수들과 차별화된다. K-팝 제작자들이 보통 멤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일일이 통제하는 관행을 깨고 방탄소년단 멤버들은 소셜미디어 채널을 직접 관리하고 자신들이 부를 노래들을 직접 만들고 스타로서 겪는 어려움을 솔직하게 털어놓는다. BTS의 노래와 춤은 여느 K-팝 밴드 못지않게 흠잡을 데 없이 잘 다듬어졌지만 그들은 내가 슈퍼스타일지 모르지만 나도 여러분처럼 희망과 꿈이 있는 청년일 뿐이다 라는 메시지를 팬들에게 전달한다. BTS가 유엔에 참석했을 때 리더인 김남주는 자신의 어린 시절 얘기로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일산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스타가 되기까지의 여정을 털어놓았고 여전히 평범한 24살 청년일 뿐이라고 한 뒤 다음과 같이 말했다. 여러분이 누구든 어디 출신이든 여러분의 피부색이 어떻든 젠더 정체성이 어떻든 솔직하게 자신을 드러내라. BTS 이전에 등장했던 유니세프의 자신을 사랑하라 캠페인과 마찬가지로 RM이 팬들에게 자신에 대해 떳떳이 말하라 라는 메시지는 신권력 지도자의 유형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준다. 즉, 소셜미디어로 전달될 때 행동에 옮길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아미로 알려진 기존의 소셜 플랫폼과 팬 기반을 통해 상호 연결되어 있고 확장 가능할 만큼 열린 구조라는 점이다. 이 책을 통해 독자들에게 묻고 싶은 중요한 질문이 있다. 여러분은 어떤 방식으로 떳떳하게 자신에 대해 말하고 어떻게 신권력의 원칙을 적용해 올바른 리더가 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 책에서 다룬 신권력 기술을 터득하고 신권력 사고방식을 갖춘다면 한국과 세계는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 이 책을 통해 한국 독자들이 스스로도 알지 못했던 연결된 대중의 힘을 깨닫고 이 힘을 올바른 방향으로 사용해서 또 다른 놀라운 일을 해내기를 바란다. 누군가와 함께 연결된다면 당신이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고 주인공이라는 사실 또한 잊지 않기를 바란다. 아이스버킷 챌린지가 먹힌 이유. 구권력이 사용하는 도구는 슬로건과 사운드 바이트다. 처음에는 라디오가, 그 다음에는 TV가 매체를 지배하면서 우리는 사람들 기억에 남는 흠잡을 데 없이 잘 다듬어진 구절을 높이 샀다. 처칠 수상이 한 말, 해변에서 우리는 그들과 싸우리라.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이 한 말, 내 말을 잘 들어라. 세금 인상은 없다. 나이키의 Just Do It 이나 웬디스의 고기는 대체 어디 있어? 등이 그러한 구절들이다. 사람들은 이 메시지를 그냥 받기만 하면 되었다. 이 메시지들은 대중에게 다가가고자 하는 기관과 브랜드들 사이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했던 소수의 강력한 중개자들을 통해 대중에게 배포되었다. 그 시대의 가장 놀라운 특징은 우리가 얼마나 공통된 문화적 경험을 하는지를 보여주었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몇 안 되는 똑같은 TV쇼를 시청하고 똑같은 신문을 구독했다. 주류 언론에 접근하거나 광고 비용을 지불할 역량이 있는 사람이 바로 문화를 형성하는 데 기여할 능력이 있는 소수에 속했다. 그런 접근권이 없는 사람의 아이디어는 기껏해야 주변부를 머물렀다. 그런 여건에서는 구권력 매체 기업들이 엄청난 가치를 확보할 수 있었다.
새로운 매체가 등장하면서 상황이 변했다. 조직과 개인은 거대 매체들을 우회해 자신만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청중은 분산되었다. 대중과 소통하기 위해서 광고 회사들이 밀집해 있는 뉴욕 메디슨가나 지역 신문사를 반드시 거쳐야 할 필요가 없어졌다. 그러나 매체가 변한다고 해서 전달하는 내용까지 항상 바뀌지는 않는다. 조직들은 구권력에 의존했다. 이야기들은 계속 청중에게 하달되었고 이제야 겨우 보도자료나 포춘에 실린 두 쪽짜리 광고가 아니라 기업의 블로그나 트위터 계정으로 메시지가 도착하기 시작했다. 정교하게 작성한 메시지를 대량으로 투하하는 방식이 여전히 지배적인 접근 방식이었다. 사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플랫폼은 여전히 기존의 광고 기법에 의존하고 있다. 기업들은 당신의 관심사에 끼어들어서 광고를 하고 자사의 상품이나 아이디어에 관심을 보이도록 유도한다. 물론 이 방법이 때로는 TV 광고보다 다소 은밀하게 삽입되고 목표로 삼는 대상이 훨씬 분명하긴 하지만 작동 방식은 비슷하다. 마치 기사인 것처럼 보이는 온라인 광고인 네이티브 광고는 기사 형식 광고나 간접 광고 같은 기존 방식을 신세대 취향에 맞게 약간 변형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정말로 새로운 현상이 일어나고 있기는 하다. 아이스 버킷 챌린지의 대대적인 규모에서 목격했듯이 아이디어를 확산하는 방법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고 있다. 이제는 단순히 사운드 바이트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이미지든 말이든 메시지를 온갖 매체들을 이용해서 밈을 투척한다. 수평으로 살포된 메시지가 일단 작성자의 손을 떠나면 다른 사람들이 메시지를 뒤섞어 공유하고 입맛에 맞게 재창조한다. 아이스버킷 챌린지가 먹힌 이유는 나이키의 슬로건 Just Do It처럼 흠잡을 데 없는 메시지여서가 아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동참하게 만드는 설득력 있는 맥락을 설정했기 때문이다. 아이디어와 정보가 급류처럼 흐르는 상황에 행동의 단서를 투척하면 사람들이 이를 수없이 다양한 방식으로 소화해 수없이 다양한 형태로 확산한다. 정교하게 만든 메시지를 대량 투하하는 방식이 통용되는 시대에 캠페인 메시지는 즉각 기억에 남도록 설계되었다. 베스트셀러 스틱에서 저자인 칩 히스와 댄 히스 형제는 각인, 즉 어떤 아이디어가 우리 뇌에 새겨지도록 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한다. 책에는 케네디 전 미국 대통령의 연설, 달에 착륙한 인간에서부터 깨어나 보니 신장이 사라졌다는 관광객의 낭설, 서브웨이 샌드위치를 먹고 체중이 절반으로 줄었다는 제러드 포글이 등장하는 광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례가 등장한다. 이러한 사례에는 공통적으로 히스 형제가 설명한 각인되는 아이디어의 6가지 특징이 담겨 있다. 단순하다, 뜻밖이다, 구체적이다, 믿음직스럽다, 감성적이다, 이야기가 있다. 6가지 특징들의 첫 글자를 따면 success가 되지만 success가 더 기억에 남기가 쉬워서 s를 더 붙인 success로 쓰고 있다. 이 책은 아이디어가 채택되고 사람의 마음에 울림을 주는 방식을 이해하려는 사람에게 유용하다. 이 특징들은 아이디어가 눈에 띄게 하려면 지켜야 할 불변의 원칙이다. 그러나 신권력이 부상하면서도 이 원칙도 재고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아이디어를 각인시키는 방법은 터득했더라도 정보가 홍수를 이루고 모두가 열성적으로 참여하는 시대에 아이디어를 퍼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사람들이 단순히 아이디어를 소비하는 데 만족하지 않고 그런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이리저리 수정, 보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21세기에 어떤 아이디어가 성공적으로 확산될까? 우리는 히스 형제에게 경의를 표함과 동시에 오늘날 아이디어 확산과 소통에 성공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전략으로 석세스의 에이스를 추가하자고 제안한다. 에이스는 신권력 세계에서 아이디어가 확산되도록 하는 데 필요한 3가지 설계 원칙을 말한다. 행동에 옮길 수 있다. 액셔너블. 아이디어란 사람들로 하여금 행동하게 만들기 위해 설계된다. 그저 감탄하고 기억하고 소비하는 대상 이상의 무엇이다. 연결되어 있다. 커넥티드. 아이디어들이 연결되면 다른 사람들과 더 가까워지고 생각이 같은 사람들로 구성된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소속감도 느껴진다. 이러한 관계망 효과로 아이디어는 더 널리 확산된다. 확장 가능하다. extensible. 아이디어는 확산시키는 참가자가 그 아이디어를 수용하는 대상에 알맞게 맞춤형으로 만들거나 뒤섞거나 새로운 형태를 만들 수 있다. 아이디어의 여러 공동체들이 공감할 공통적인 줄기를 심어 이를 변형시키고 확장하게 만든다. 이 특징들이 아이스버킷 챌린지에서도 나타났다. 아이스버킷 챌린지는 여러 면에서 분명히 행동으로 옮기기가 가능하다. 물론 기부해달라는 요청도 있었다. 그러나 기부는 중심적인 행동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결과도 아니다. 루게릭병에 기부한 사람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도전에 참여했다. 동영상을 찍어서 공유하라고 권했다. 친구들을 지목해 그들도 참여하라고 했다. 다른 사람이 올린 포스팅을 보고 좋아요를 누르고 공유하고 댓글을 달라고 권했다. 또 아이스버킷 챌린지는 적어도 3가지 수준에서 연결성을 보였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연결성은 공유와 지명을 통해 당신과 가장 가까운 동료 집단과 연결되었다는 점이다. 이 도전을 통해 보통 사람들뿐 아니라 유명 인사들에게 도전해보라고 홍보하는 행위가 허용되었다. 아이스버킷 챌린지는 빌 게이츠처럼 점잖고 영향력이 막강한 사람을 대중 앞에서 인간미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었다. 젊은 유튜브 스타들은 자기 팬들에게 비키니나 남자 수영복을 입고 뽐낼 구실로 삼았다. 둘째, 보통 사람들과 유명인들을 연결함으로써 가죽, 본디지 의상 차림을 레이디 가가부터 속옷 바람으로 요트 간판에 널브러진 르브론 제임스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명분에 공감하고 순간을 공유했다. 셋째, 루게릭병 협회를 지지하는 정서를 중심으로 전 세계에서 서로 마음이 맞는 사람들이 결집해 집단을 새로 형성했다.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보다 훨씬 거대한 명분을 추구하는 데 동참하라고 권했다. 루게릭병이라는 바람직한 명분이 배경음악이라면 당신은 록스타였고 당신의 친구들은 박자를 맞추며 추임새를 넣었고 당신의 사회적 연결망은 당신의 청중이었다. 그리고 아이스버킷 챌린지는 확장이 가능했다. 하나하나가 독특했고 각 동영상은 전달 대상인 청중의 특성에 맞게 맞춤형으로 제작되었다. 이는 정교하게 다듬은 메시지를 대량 투하하는 기존 전략과는 거리가 멀었다. 지엽적으로 수정, 보완하고 자기만의 취향을 가미할 여지가 있었기에 모두가 단순히 참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제작자가 되었다. 인도 하이데라바드 출신 기자 만주라타 칼라디니는 얼음을 쌀로 아이스버킷 챌린지를 라이스버킷 챌린지로 바꿨다. 스타트rek에 출연한 패트릭 스튜어트는 동영상에 등장해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얼음통에서 집게로 얼음 2덩이를 집어 술잔에 넣고 위스키를 부은 다음 천천히 홀짝거리는 격조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